설명에 시작을 할게요. 저는 네? 전화 있으면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와도 상관없는데 사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원래 처음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뭐 따로 제 소개를 뭐 안 드려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저는 전에 이제 엄바른 국어학원에 있었고 한 7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7년 있으면서 고등부 원장하고 수능 담당 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등부 전체 원장을 했다가 고3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능 담당으로만 바꿔서 수능 담당 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엄바른 국어학원에 있어서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내신이라든가 이런 자료 관리는 제가 다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신 자료도 우리 저기 분당권에 있는 학교들의 모든 내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자료들에 대한 분석도 이미 끝낸 상황이라서, 일단 물론 지금 수능 집중은 아니지만 내신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강점은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재단을 일단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수능 집중반과 그리고 동시에 고3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리면 수능 집중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요일날 6시에 지금 진행이 됩니다. 4시간 동안. 그런데 이 수능 집중반에 대한 문의 수요가 조금 있다 보니까 토요일날 오전으로 하나를 더 개설할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토요일날 오전이 고3반이에요. 일요일날 오전하고 토요일날 오전이 고3반인데 이 두 반 중에 토요일날 오전반 숫자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일요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신규생들이 조금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고3반을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수능 집중반은 그냥 일요일날 6시 반 일단 여름방학 때까지는 그렇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지금은 고민을 학생들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근데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수능 집중반에 학생을 보내는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라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게 이제 작년 수능의 등급 컷,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올해, 그러니까 요게 재작년이고 요게 작년 수능의 등급 컷입니다. 지금 보면 화작하고 엄매의 1등급 표준 점수는 일단 126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등급 컷이니까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어머니들께서 모르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화작과 엄매의 표준 점수가 이렇게면 점수, 원점수 자체도 하나의 점수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95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1등급이고 어떤 친구는 2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쨌든 표준 점수가 126점, 122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아마 표준 점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어머니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표준 점수는 수능을 봐서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치환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위아래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수치화해서 나타난 게 일단 표준 점수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26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작년인데 작년은 표준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일단 표준 점수가 7점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는 시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화작과 엄매의 등급 컷 역시 재작년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등급 컷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잘 본 학생들, 점수대가 90점 이상의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다, 즉 시험이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엄매하고 화작의 원점수의 차이입니다. 원점수의 차이. 지금 여기 보시면 화작과 엄매의 원점수 차이가 한 4점 정도, 5점 정도 나고요.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도 대략 한 3점 정도, 2점에서 3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엄매에서 한 문제 정도를 작년 경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를 더 틀렸다고 하더라도 화작 아이들보다 점수가 더 낮다고 하더라도 1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매가 조금 더 화작보다는 수능을 통해서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죠. 근데 그거는 맞는데 그게 팩트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재작년 2023학년도 수능에서 화작과 엄매의 1등급 학생들 중에 화작이랑 엄매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1등급이 4% 정도라는 어머니들도 아실 거고, 대체로 아실 거고. 4%가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한다면, 화작은 그 100명 중에 14명이었고,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6명가량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엄매 친구들이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까지 엄매의 분포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일단 화작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엄매 친구들이 더 잘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은. 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 수능을 보시면 이게 화작의 1등급 비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재작년 수능에서 엄매가 4등급에서부터는 화작보다 비율이 더 적었었는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등급까지도 엄매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제가 이거 수치를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엄매 보는 게 처음에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엄매 보는 게 유리하다 이런 쪽에서 4등급까지 일단은 엄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잘하는 애들뿐만 아니라 중상위권 중에서도 약간 처지는 아이들까지도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확보하고 좋은 표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엄매 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이제 요게 각 선택 과목별로 선택 비율이거든요. 실제 수능에서 2021년도 수능에서 화작과 엄매 선택 비율은 7대3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7대3. 그러다가 2022년 11월에 봤던 수능에서는 화작과 엄매 비율이 화작은 줄어들고 엄매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 정도가 화작에서 줄어들고 엄매에서는 5%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11월 수능, 작년 수능에서는 화작이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엄매는 줄어든 만큼 다시 또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학생들도 이제 안다는 얘기거든요. 엄매 쪽을 선택해서 수능을 본다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물론 공부를 해야지만 공부를 안 하면 말짱깡입니다. 일단 공부를 해야지만이 어쨌든 엄매를 선택하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걸 학생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화작의 선택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엄매의 선택 비율은 조금씩 늘어났던 겁니다. 이거는 아마 올해 수능 그리고 내년이 아마 내년 수능에서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 수치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서 50대 50으로 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50대 50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냐면 화작 같은 경우 선택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엄매를 선택해서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애쓰지 않죠. 엄매를 거의 포기하는 친구들,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이 50대 50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게 거의 한 57, 8 정도에서 수렴이 되지 않을까. 화작은 57, 8 정도, 엄매는 42, 43 정도에서 수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선택 과목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수능에서 지금 현재 고1, 고2 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와 수능의 형식은 다르다는 걸 어머님들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전체 80분 동안 45문제로 진행을 하죠. 공통 과목이 34문제입니다. 문학 17문제, 비문학 17문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선택 과목은 11문제 뿐입니다. 일단 11문제 뿐인데 요 합쳐서 지금 45분이긴 하고 선택 과목은 그래서 엄매하고 그 다음에 화작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성은. 그러니까 지금 딱 11문제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엄매냐 화작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계속 해왔고 이런 것들이 수치상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아이들 지금 수능 집중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엄매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2 때 수능 집중반을 선택해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내신을 많이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많이 포기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공부를 일사목적으로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일단 화작 자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도, 수능 집중한 수업 시간에도 화작과 원매 중에 어떤 것이 일단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언급을 하면 화작을 현재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일부는 원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선택 과목 자체에서 일단은 본인이 이걸 과연 공부 학습량을 제대로 부담할 수 있을까?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본인이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매의 언어가 문법이잖아요. 이 문법 공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량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문법적 지식, 어머니들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문법 같은 경우 아니 이거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아닙니다. 적용을 해야지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론만 딱딱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풀이에 적용한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학생들 대부분이 원매를 포기하고 화작을 갈아타는 어떤 이런 아이들이 덜어 있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매와 화작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일단 맞습니다. 엄청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뭐 이건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이겠지만 선택 과목은 확실히 원매가 유리하다는 거. 무조건 유리합니다. 일단. 공부를 하면요 일단. 그러나 수능 집중반은 원매를 대체로 선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니까요. 일단은 이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 중에 이제 나중에 고3 되기 직전에 선택 과목을 원매를 해야 될까 화작을 해야 될까 엄청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야, 화작이랑 원매랑 얘네들 선택 과목을 따로따로 시간을 줘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자기는 요 시험 문제 11문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체 문제는 아마 그 고3 되기 직전까지는 접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매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얘만 따로 이렇게 둘 다 풀어봐가지고 난 이쪽에서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고민이 된다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옳지도 않죠. 그냥 문법이고 그냥 화작이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저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해봐야 됩니다 일단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3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클리닉 교재가 있거든요. 고3에 클리닉 교재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한테 주어진 클리닉 교재에는 언매 문제와 화작 문제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민이 된다면 언매하고 화작이 다 이 세트들을 일단은 최소한 4-5개씩은 풀어봐요. 4-5개씩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한번 누적돼서 점수들을 계산해봐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 과목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로 이제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도 자제분들에게 충분히 이제 선택 과목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매하고 화작 같은 경우에 세트별로 남아있는 하나씩 있을 거예요. 시험지에 똑같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언매도 한번 풀려보시고 화작도 한번 풀려보세요. 일단 시간 제한은 대체적으로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80분인데 보통 선택 과목을 푸는 시간은 15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물론 언매 15분, 화작은 여기에서 플러스 9분 정도가 더해질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한번 풀려보세요. 왜냐하면 화작 같은 경우는 질문이 길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풀려보시고 한 번 말고 세트는 시험지들은 여러 군데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학원에서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최소한 4세트, 5세트 정도를 풀려보시고 이 시간에 풀려보시고 적응도가 어느 쪽에서 조금 더 괜찮나 점수라든가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난 다음에 선택 과목을 선택해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 집중반에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노선이 있긴 하지만 고3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까지 선택 과목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가 이 친구들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일단은 여름방학 때까지는 화작을 한 다음에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9월 평가한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평가한 모의고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나머지 선택 과목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춰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일단 어쨌든 수능 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선택 과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걸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근데 고3 아이들이 지금 고민한다는 거네. 일부가 언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지식이 되어 있다는
아니, 나쁘지 않죠. 엄매가 어느 정도 지식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고민을 안 하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엄매를 하고 있겠죠. 화작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공통 과목의 점수 자체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느끼다 보니, 그러면은 화작이 아니라 엄매를 조금 더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좀 이제 생기는 거죠. 대신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점수를 공통 과목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거고, 물론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로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선택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표를 제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 예시입니다. 학생 1과 학생 2가 엄매를 선택 과목으로 응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원점수는 76점으로 동일하지만 학생 1은 공통 과목에서 52, 선택 과목에서 24점이 만점입니다. 공통 과목이 76점 만점이고요. 선택 과목은 24점 만점입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1은 선택 과목은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 점수가 떨어져서 76점. 학생 2는 공통 과목은 학생 1보다 3점 정도 더 높고 선택 과목은 오히려 학생 1보다 3점 정도가 낮습니다. 아마 이거는 선택 과목에서 한 문제를 틀렸을 거예요.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점수가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 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 1, 즉 지금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에서 좀 더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1은 3등급, 공통 과목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는 2등급. 그러니까 큰 점수 2점 차이로 갈리는 거죠. 같은 점수여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등급 컷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원점수가 하나의 점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일단 자, 이번에는 화작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학생 3, 4 둘 다 일단은 원점수 71로 갔지만 공통 과목을 조금 더 잘 본 학생 3이 2등급, 그리고 공통 과목을 더 못 본 학생 4가 3등급입니다.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결국 공통 과목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일단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게,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공통 과목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공통 과목이. 자, 그러면은 실제 수능에서 그러면 오답률 탑 10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각 분야별 분포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오답률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눈여겨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단 수능 집중반 아이들한테보다 고3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기 오답률 탑 10, 그러니까 가장 많이 틀린 문제 10문제잖아요. 45문제 중에. 이 오답률 탑 10에 오답률 10위까지 해당하는 문제의 오답률이 50% 이상으로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답률 탑 10까지가 50%가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틀렸다 라고 한다면 그건 어려운 시험이고, 요 10위 이내 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 6위나 5위에서 50%가 넘어가고 7위 정도에서는 50% 이하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는 요 정도 시험이면 어렵진 않은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어려운 시험이면 당연히 등급컷은 훨씬 더 낮을 것이고, 어렵지 않은 시험이면 등급컷이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분포 등급컷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어려운 시험일 때 몇 등급이고 쉬운 시험일 때 몇 등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하에서 어려운 시험일 때 등급이 높고 점수는 낮은데 등급은 오히려 더 높고, 쉬운 시험일 때는 등급은 높은데 점수가 낮은, 점수는 높은데 등급이 낮은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러면 어려운 시험에 어울리는 스타일인지 쉬운 시험에 어울리는 스타일인지 요거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 고2 할 때는 적용 안 됩니다. 이거는 고3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오답률과 관련해서 좀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 수능 오답률의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으로 나눠서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건데, 오답률 12위 부분이
제가 말한 이 기준을 훨씬 더 상회합니다. 아마 14위 정도까지가 50%가 넘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정도의 시험이면 무조건 어려운 시험이죠. 지금 작년에 봤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봤었던 시험들 중에서 등급컷 자체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일단은 아마 4, 5년 전에 있었던 수능에서 비슷한 등급컷이 나왔고 그 사이에는 전부 이제 80점대 후반 또는 90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작년에는 툭 떨어졌었는데 지금 보시면 오답률 탑 10의 오답률을 보면 오답률 숫자가 바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분야들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노란색 그리고 이제 보라색 이렇게 표시하는 게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색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건 선색 과목입니다.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 문학 4문제, 독서 4문제, 요거는 언매로, 그 다음에 화작도 동일합니다. 이그리고 오답률 탑10 안에 선택 과목이 2문제 정도가 껴 있습니다. 여기도 언매 2문제, 4위, 6위. 그리고 여기 1위, 5위에 이렇게 2문제가 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이 문제, 오답률 72.7%의 문제, 이 문제 틀리면은 타격이 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틀리는 문제잖아요. 남들 다 틀리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 내가 틀렸다고 해서 등급상에 타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큰 타격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등급이 낮은 학생들,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자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볼 때 어려운 문제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등급이 낮은 이유는 그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가 아니라 쉬운 문제들을 틀려서 등급이 낮은 거거든요. 어차피 이런 문제는 남들 다 2점 깎이는 거고 나도 2점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단 남들 다 틀렸는데 내가 맞으면 그거는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이게 예를 들어서 2점짜리라고 아마 이거 3점짜리였는데 3점이 마이너스지만 나는 이 문제에서 맞추면 플러스 3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6점을 더 얻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럼 저 문제 하나로 내가 6점을 더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등급 하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으면 물론 좋죠. 근데 이게 수능 집중과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요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1등급 아이들입니다. 1, 2등급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수능 집중만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건 예를 들어서 오답률이 한 20%됩니다. 20% 된다는 건 그냥 이거는 쉬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가 틀렸어요. 이걸 틀렸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9점이라고 치면 80% 되는 친구들이 플러스 2점을 가져갔다는 얘기고 저는 마이너스 2점이 되니까 이 문제에서 4점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등급상의 타격이 있을 텐데 이렇게 틀린 문제가 그러니까 남들 다 맞는 문제인데 내가 틀린 문제가 예를 들어서 3문제, 4문제 이 정도만 되고 점수 차이는 10점이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10점 이상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15점까지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15점, 4문제 틀린 것 때문에 15점이 확 벌어졌습니다. 왜? 남들이 다 쉽게 보는 문제를 나는 틀렸으니까. 그건 3문제가 아니라 4문제, 5문제.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거고. 학생들이 오답 정리를 할 때 제가 그래서 수능 집중만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보다 일단 쉬운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라. 그럼 학생들이 수능 집중만 학생들이 그 쉬운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 어느 정도 합니다. 해가지고 오기 오는데 마음에 들게 하는 친구들도 무조건 많죠. 물론 많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를 보고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쉬우니까 해설을 많이 요구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 자체를 할 때 그냥 틀린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틀린 문제가 있고 오답 정리를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어차피 오지선다잖아요. 이 오지선다에서 자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헷갈렸던 선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헷갈렸던 선지가 2번, 3번, 4번이고 정답은 3번인데 본인은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헷갈렸던 맨 처음에 1번과 5번은 그냥 놔두더라도 헷갈렸던 이 세 선지에 대해서 요게 왜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들을 해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설을 읽고 맨 처음에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해설도 보고 본인이 이해한 본인의 어휘로 본인의 말로 본인의 글로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답 정리 자체를 이렇게 해오는 친구는 현재 수능 집중반에서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수능 집중반에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3명 정도는 진짜 이렇게 해오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 보면서 얘는 일단은 괜찮아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등급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나중에 고3 돼서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물론 그게 끝까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항상 권장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를 어려운 문제에서도 과연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저는 수능집중반 친구들, 그러니까 수능집중반 친구들의 등급 자체가 대체적으로 좋은 친구들은 2 말까지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보여요, 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4, 5,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하는 게 맞느냐? 라는 얘기를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 어려운 문제에 대한 오답풀이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에 오답풀이를 하지 말라는 걸 처음에 한마디 하고 그 이후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이거 안 해버리고 이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본인이 이 문제가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에 대한 구분을 안 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그냥 일단 다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됐든 쉬운 문제가 됐든 오답 정리를 이런 기준 하에서 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일단은. 자, 어쨌든 그 오답 정리를 할 때 일단 중요한 건 결국은 또 공통 과목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답률 탑10 안에 이제 8문제가 일단 공통 과목에 해당하니까 선택 과목보다도 아까 앞쪽에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선택 과목보다는 현재의 공통 과목에 좀 더 중점을 주고 공부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공통 과목의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고 또 안정적으로 한 수차례 이상 비슷한 점수들을 계속 맞고 있을 때 현재 내가 타자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수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한번 엄매로 갈아타볼 생각을 갖는 것은 어떨까? 라고 학생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이건 고3 애들에 한해서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이유는 당연하죠. 엄매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점수가 대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76점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60점 정도 이상을 어느 정도는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 55 정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점에서 60점 정도를 계속해서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 엄매를 해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매에서 등급별로 봤을 때 4등급까지도 엄매 비중이 더 높거든요. 이제 그 전년도까지는 3등급까지 엄매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4등급까지 엄매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러면 55점에서 60점 공통과목 76점 중에서요, 네? 요걸 판단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공통과목 76점 중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실제 학교에서 이제 보는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배치가 안 돼 있고 선택 과목이 15문제고 공통 과목이 30문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34문제고 30문제니까 4문제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요 점수대를 지금 현재의 고2 형식의 모의고사 자체만 본다면 한 51, 2점에서 50, 한 7, 8점 요 사이 정도로 기준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고3 형식의 시험지로 현재 연습을 하고 있다면 이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엄매를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도달했다고 해서 엄매를 선택할 용기를 가진 친구가 고2 때는 없을 겁니다. 고2 때는 없을 겁니다. 고3이 돼서야 주위 환경, 주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권유 또는 어머님의 압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엄매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 공부 시간 상당합니다. 이거 학습량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과목의 공부 시간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수학, 요거 뺏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수학을 애초에 잘하는 친구라면 엄매도 잘하긴 마련인데 아닌 친구들도 있기는 하죠, 일단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 높은 등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선택 과목,
여기서는 제가 이제 선택 과목을 신경 쓰는 것이 맞다라고 했지만 결국 원매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거죠. 원매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그 다음에 등급이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이제 현재 3등 2학년이었는데 3등급 이하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공통 과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신경 써라. 이게 맞다는 겁니다. 높지 않은 등급이라면 일단 선택 과목을 그러니까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조금씩 쓰기는 쓰되 일단 메인은 공통 과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제 내신과 관련돼서 지금 수능 집중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포기하지 않은 아직까지 미련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뭔가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A 학생이 있습니다. 문과입니다. 그리고 국영수사 내신과 관련된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성적까지 한번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1대1로 수능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입시에 반영된다라고 가정하에 1학년 1학기 때 내신 5등급을 받았던 이 친구가 1학년 2학기 때 조금 열심히 해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신 평균은 4.5거든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다가 2학년 1학기 때 다시 5등급. 그러면 이때 4.6입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열심히 해서 3등급을 맞았습니다. 허나 평균적으로 여기까지 가면 4.26등급입니다. 자, 일단 4.26등급이면 문과생이 인성을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되죠. 일단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3학년 1학기 때 완전 각성이 있어요. 완전 각성해서 1등급을 진짜 맞았다고 치더라도 물론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친구가 1등급을 다 맞아가지고 가면 3.6입니다. 근데 이때 성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도 잘한 거죠. 5등급에서 이제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러면 4.0입니다. 근데 전체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3.6거든요. 이거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그러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수능으로 돌려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근데 문제는 5등급, 4등급 이런 친구들이 전체 학교 100명 중에 결국 60명이잖아요. 거의 60명, 50명이 되는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자체 중에 진짜 일부는 여전히 내신에 이제 못 매는 친구들. 근데 그쵸. 아직 이게 있고 요게 있으니까 요거 평균 어쩌어찌 하다 보면은 3.0 안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죠. 3.0 안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기회는 생길 테니까. 허나 실질적으로 지금 인서울의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일단. 그래서 저는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한 4.6 또는 4.6대다 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그냥 정시 수능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포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반대입니다. 그 내신도. 그게 왜 그러냐면 내신 공부 같은 경우 국영수사 이거 수능 시험범위거든요. 수능 시험범위고 고3 때 가서는 저기 시험범위 특히 국어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학년 1학기 때 분당이 아니죠. 아마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EBS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교과서로 수업을 안 할 겁니다. EBS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 EBS 교재 특히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하겠죠. 그리고 그 수능 특강에 수능의 50%가 연계되는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범위죠. 수능 시험범위. 그러니까는 당연히 3학년 1학기 내신 때 요걸 그대로 같이 공부한다. 내신도 공부하면서 그게 곧 또 수능 공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을 아예 포기한다? 내신을 그러니까 아예 안 듣는다가 아니라 듣기는 들어라. 듣기는 들어라. 학교의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래야지 그 학생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일단 2등급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도 2등급. 그럼 이 친구 2등급이거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3등급이었을 때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2.3. 그러다가 2학년 2학기 때 다시 3이 되면 이 친구는 2.5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 친구가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이면 2.2. 그리고 3등급 그대로 갔을 경우는 2.6 등급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평균의 힘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평균의 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친구가 저 A 친구가 1등급을 받고 B 친구가 3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B 친구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 친구 2.6 정도면 어쨌든 할 수 있죠. 인성은 얼마든지 지금 가능한 대신입니다. 일단은 얼마든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합니다. 문과생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뭘 또 보여주는 거냐면 등급 자체가 맨 처음에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 맨 처음이라는 건 이미 1학년 때 어그러진 상황이라면 이거 복구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요 비중 자체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좀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1대1 이런 비율로 할 거고요. 실제 적용되는 양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국 내신 성적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뭐 하나를 빼먹었네.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일단 우선이고, 두 번째, 내신은 한 번 미끄러지면 복구가 쉽지 않다라고 썼는데 이것도 제가 좀 바꾸고 싶습니다. 안 된다. 솔직히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 집중반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수능 집중반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적진 않았어요. 고2 수능 집중반 친구들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앞쪽에 고2라는 수식을 달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현재 고3은 아니잖아요. 고3이 아니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입시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거나 즉 정보를 스스로 구해본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얘네들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래 어머니랑 합의를 해가지고 수능집중반으로 들어왔어. 근데 수능집중반으로 들어와서 그래 나는 내신에 쏟는 지금까지 쏟았던 노력들을 이제는 정신에 쏟아야지. 다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요 수집반, 즉 수능집중반 또는 뭐 정신파이터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 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일단 이게 없거든요. 경험이 없거든요. 무슨 경험이 없냐면 공부해본 경험이 없어요. 공부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수능 집중반에 와가지고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단 열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다른 고3이나 이런 애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건 열심히 듣거나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학생의 의지 또는 선생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에 따라 좌우가 되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공부에는 공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의실 안에서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강의실 바깥쪽에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이후에 본인이 학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수능 집중반 아이들이 결국에는 더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어머님들 아셔야 되는 게 오히려 수능 집중반으로 갔다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성적이 더 떨어지고 오히려 내신이나 그러니까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왜 떨어지냐면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결국 끼리끼리 모이는 거고 결국 끼리끼리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학교별 내신 공부를 할 때는 같은 수업 반 안에 뭐 전교일등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끼리끼리 물론 수능 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때부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일단은 내신으로는 성이 안 차니까 이제 들어오는 경우 그 친구들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이라면은 끼리끼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 즉 이제 배울 만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측면에서는 약간은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저한테 독이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런 걸 또 잡아가는 건 또 강사 역량이니까 그걸 잡아가야겠죠 일단. 그래서 현재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공부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시너지는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너지는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치우친 수능 집중반이라고 한다면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 고스 국가원에서 수능 집중반 친구들 자체는 물론 뭐 굉장히 이제 발랄한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열심히 합니다. 과제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뭔가 제일 부족한 느낌이 인정할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인생보다 열심히 하는 솔직히 과제는요. 수업 자체 듣는 거는 뭐 다 열심히 듣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능 집중반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이 수능 집중반 고려 요소 두 번째로 저희 여기 쓰진 않았지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수능 집중반 선생님은 수능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제 경험상 뭐 여기저기 이제 다른 데서 들어보거나 또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거나 했을 때 수능 집중반의 선생님이 그냥 일반 내신 선생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내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주로 했지 고3을 직접 맡아보거나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수능 집중반을 맡아서 했을 경우에 물론 열심히 하고 뭐하고 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인 전략과 전술 측면에서 과연 옳은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저는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는 뭐 또 제 자랑이지만 고3 선생님이니까 알잖아요. 고3을 제가 계속해서 거의 한 10 몇 년을 지금 계속해서 고3을 해왔으니까 고2 수능 집중반을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한 건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든 고세에서는 수능 집중반 좋은 선생님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학생들 많죠. 그 학생들. 이게 조금 전에 들을 말씀이 좀 있는데 이거 내신으로 될까? 여전히 내신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은데도 미련을 갖고 있다면 요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신을 준비하는 방법은 학생마다 차이가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학원 바꾸고 과외 선생을 다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성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냐면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잖아요. 이 가르쳐서 내 머릿속에 그 학습 내용들을 집어넣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게 안 바뀌어요. 애들이 그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안 바뀌는 방식을 계속해서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온다면 그럼 내신에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성적 자체가. 그런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결국 내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바꿔야지만이 내신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역전. 내신 역전. 나보다 높은 등급의 그 학생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학습법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있을 수 있어도 나아진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일단은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1, 고2 때까지 국어 공부를 100시간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A라는 학생이. 이 학생은 현재 5등급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1, 고2 때 B라는 학생은 국어 자체를 200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합쳐서 예를 들면 이 친구는 현재 국어 자체가 예를 들어서 2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됐습니다. 이 고3이 됐을 때 각성하는 애 친구. 보통 이제 겨울방학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많이들 각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이 친구 나 여기까지 고1, 고2 때 100시간 했으니까 고3 때는 더 열심히 해야지. 2배 해야지. 그러니까 고1도 50시간 하고 고2도 50시간 해서 100시간이니까 2배 해야지. 고3 때 100시간을 해야지 라고 치고 실전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고1, 고2 때 200시간. 그러니까 각 학년별로 100시간씩 한 겁니다. 이 친구가 각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성적을 유지하는 친구라면 국어 공부량을 고3 때 100시간보다 많이는 안 가져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100시간을 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저는 국어에 대해서 누적시간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누적시간이 많은, 학습의 누적시간이 많은 친구들이 등급이 높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선정적인 머리 같은 것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것도 물론 존재하지만 누적시간 자체가 일단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 못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고3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이 공부한다는 자랑거리가 절대 아니다. 너 안 그래도 못하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공부한다. 네 주위를 다 둘러가고 고3 애들 다 너보다 다 똑같이 예전보다 많이 공부한다. 근데 결국 네가 다른 애들의 이 등급을 따라잡을 수 있으려면
얘가 여태까지, 이 B라는 학생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누적 시간을 누르는 어느 순간이 왔을 때 경쟁력이 생긴다. 따라간다가 아니라 경쟁력이 생긴다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현재 수능 집중반 아이들에게도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징징대지 마, 제발. 그거 예전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등급 절대 오지 않는다. 너보다 많이 공부한 학생들이 너보다 많이 공부했으니까 등급이 높은 거 아니겠느냐. 그럼 걔가 여태까지 공부한 국어 시간 양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리인데 학생들이 잘 모르죠. 이건 내신도 솔직히 수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바꿀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고2 학생들 대부분이 겨울방학이 돼서 학습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보통 고3 개강 자체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 분위기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일단. 그때 분위기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3월이 오고 그리고 가정의 날 5월이 오고 그러면서 또 무너집니다. 일단. 고3들 무너집니다. 특히 20. 그러다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7월, 8월 정도에 이제 현타 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현타는 또 왜 오냐면 원서 준비하잖아요. 원서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현타 오고 그러면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바뀌어봤자 솔직히 저는 물론 저때 바뀌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바뀌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평균이 이때 바뀌니까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바뀌니까 조금 더 빨리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이때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너도 그도 그들도 모두 다 바뀐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엄청나게 공부해요. 그래서 고3 첫 모의고사에서 좋아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시험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등급이 그대로예요. 왜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공부했으니까 실력들이 게이지가 더 올라갔으니까 싹 다 올라갔으니까 등급 자체는 어쨌든 비율로 퍼센티지로 그냥 줄세우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는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이거는 뭐 우리 학원을 선택하는 측면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거 제외하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내 태도나 내 어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지금부터 매일 바뀌어서 실천으로 옮긴다면 저는 이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이거 솔직히 저는 이거 누구보다 먼저 누구 빠르게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천. 이것만 하면 솔직히 학원 필요 없죠. 솔직히 학원 필요 없죠. 뭐 인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만 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인강 외에 뭐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풀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학원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하면 학원을 선택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전략적인 선택이잖아요. 똑똑한 선택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나아지도 확실히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실제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고3 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스케줄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일단 주중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어나고 학교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다시 학원으로 가죠. 학원으로 가는데 주중에는 보통 수학, 영어, 때때로는 이제 국어 클리닉 뭐 이런 정도를 할 겁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저거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저렇게 학원을 가지 않는 날이 있다. 그러면 하다못해 독서실이라도 가거나 이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학원 끝나면 독서실로 보통 이동들을 많이 하죠. 이동할 때 이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면 더 좋고, 물론 이동거리가 긴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랬다가 이제 독서실. 그리고 독서실에 가면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맞느냐? 일단 학원에서 준 과제라든가 학원에서의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모의고사 연습 같은 것들을 독서실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과제가 있을 경우는 학교 과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개별 모의고사 연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그런 연습을 좀 더 해놔야 어쨌든 문제에 익숙해져야 수능에서도 내가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비가를 합니다. 집으로 와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공식 취침, 진짜 취침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 어른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학생들 역시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인데 공식 취침은 일단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들어가는 시간일 거고 진짜 취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이 과연 30분 정도냐 1시간이냐 2시간이냐 3시간이냐 이게 문제죠. 일단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일단 복습을 하거나 오답적 요 복습은 그날 배우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솔직히.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하는 게 일단 맞죠. 근데 문제는 이랬다가 공식 시험에서 진짜 취침까지 3시간 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이 친구들 다음날 7시 반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4시간 보통 12시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11시 12시. 그럼 이거 4시간 정도 또 안 잘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 누웠다 그러면 바로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럼 3시간 동안 뭐 하느냐? 잘 알고 계시겠죠. 유튜브건 뭐 하건 뭐 이렇게 하겠죠. 이거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예 안 보라는 게 아니라 요거 줄이라는 거죠. 저는 이 갭을 줄이는 게 학생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 그리고 주말입니다. 주말에 여기 이제 공식 기상과 진짜 기상으로 이것도 나눴습니다. 일단. 이것도 일단.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자체 가는 시간이 학교보다는 조금 더 늦은 경우들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실제 기상과 진짜 기상 사이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하죠 학원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학원들은 보통 보면은 국어학원, 탐구 과목인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수학학원 경우에 따른 수학을 또 이제 주말에 가기도 합니다. 수학학원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했다가 그리고 주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학원 하나 정도를 더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학원을 가면 이때 이 학원들도 국어가 아니면 다른 과목일 것이고 수학을 이쪽에 갔다면 뭐 국어학원이거나 이러겠잖아.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독서실로 가서 공부를 하고 독서실 공부는 당연히 또 역시 주중에서의 모의고사 또는 뭐 학원 및 학교 과제여서 이때 해야죠. 솔직히 시간 없잖아요. 저 때 해야죠. 그리고 이동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귀가하고 또 공식 취침 진짜 취침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보시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 이게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보이거든요. 이 독서실 같은 경우에 이게 과제이긴 하지만 과제나 모의고사 연습을 하지만 이 모의고사 연습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별 연습이라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시간이요. 여기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솔직히 이 시간에 그날 안 봤던 거를 본다? 이거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날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게 이제 복습과 오답 정리잖아요. 그날 봤던 거를 정리해서 본다? 그거 처음 보는 거라면 1시간 걸릴 수 있는 것이 다시 보는 거니까 30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이건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을 보면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그게 몇 시간이나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만 아니면 됩니다. 1시간이든 30분이든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3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수능을 본다면 그래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어차피 여기 스킬 자체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다 똑같지만 이런 빈 시간, 틈틈이 있는 이 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저희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1교시에 일단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는 선택과목 빼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공통과목만 34문제를 65분 동안 보는데 솔직히 34문제는 65분이라고 제가 쓰긴 했으나 고3 되면 이거 65분보다 더 줄여야 됩니다. 60분 정도로 맞추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고3 수능과 동일한 형식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교시, 3교시 이렇게 있는데 2교시 때는 일단은 모의고사와 관련돼서 그 모의고사 본 것과 학생들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전략적인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모의고사를 봤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3교시에는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교재 수업이 있는데 기술의 시작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만든 교재인데, 그 교재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 교재 내에는 실제 수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구체적인 전술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교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3교시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1, 2, 3교시라 4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일단. 4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과제 부분은 가정학습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과제 부분을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 내용은 당연히 여기 3교시 때 수업했었던 내용들, 전략 전술들을 본인이 자기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정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를 세우는 게 한 학기당 1등급씩. 한 학기당 1등급씩이라고 하면은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어 등급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2학년 1학기잖아요. 그럼 2학년 1학기 때 5등급이면 2학년 2학기 때는 어떻게 끝날 때까지 4등급 정도, 3학년 1학기 때는 3등급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2등급? 뭐 이런 정도의 목표 단계인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1등급을 원하시는 뭐 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허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 보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리얼리티는 좀 떨어진다, 이거. 솔직히 이것도 리얼리티는 좀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이렇게 전략 전술을 통해서 자기 것화 시키고 연습하면서 성적을, 등급을 하나씩 올라가는 거. 이게 저는 목표거든요, 일단. 자, 지금 현재 일요일날 6시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반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원래 토요일날 10시를 개강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10시가 될지 9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근데 지금 현재 상황상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 후에 추가 개강을 할 겁니다. 여름방학 후에요. 그리고 수업 교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교재, 기술의 시작이라는 교재인데, 이게 목차들 보면은 한 교재에 5주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5주 분량으로 되어 있어서 각 주차별로 어떤 식의 전략과 전술들이 있는지를 제가 또 해고 수업할 때 이 전략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술을 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 교재 두 번째 교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술의 시작 두 번째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목차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갈래로서 최적의 풀이 순서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교재에 첫 번째로 있었는데 요거를 두 번째 교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거는 비문학점의 정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왜 다시 넣냐면, 이렇듯 교재에는 학생들이 일단은 가장 필요로 하는 전략과 전술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씩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쪽에 기술의 시작 1편에 있었던 갈래복합 이 부분은 조금 더 쉬운 문제로, 두 번째 부분은 약간 더 복잡한 문제로,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 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는 더 복잡한 고3 문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리고 추가 학습자료는 매주 모의고사 볼 거고 해설지도 주는데, 요게 이제 앞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문학과 비문학 34문제씩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학기부터는 여름방학 끝난 이후부터입니다. 주말 수업은 3시간으로 줄일 겁니다. 지금 현재 4시간인데 이거를 3시간으로 줄일 겁니다. 그러면은 3시간으로 줄여서 끝나느냐, 이게 아니라 주중 클리닉 3시간을 따로 또 운영할 겁니다. 주중이면, 이건 주말이니까 주중이면은 뭐 수업분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로 3시간의 클리닉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요 따로 생기는 3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여기 주말에 원래 4시간 했었을 때 앞쪽에서 모의고사를 봤었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본 내용이 주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선택 과목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보니까 정확하게 고3 형식으로 80분 동안 보고, 그리고 자, 주중에 3시간 80분 모의고사, 이게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저기다 써놨어야 되는데 이거 써놓는다는 걸 제가 또 깜빡을 했네요. 80분 모의고사, 요거는 선택 과목 포함입니다. 선택 포함. 자, 그리고 80분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가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점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대략 2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스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이 클리닉에는 제가 들어가서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들어가서 모의고사와 관련된 전략 전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뭐 하냐면 과제 확인도 합니다. 이때 과제 확인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과제 교재가 딱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과제 교재가 모의고사는 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모의고사를 보는 거거든요. 집에서 한 번, 학원에서 한 번. 그래서 과제 모의고사에서 필요한 부분과 모의고사에서 제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 요거를 합쳐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를 뽑아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게 되면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스스로 개인별로 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일단 질의응답 시간이.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총 3시간 정도가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따라서 3시간 20분, 30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주중이니까 6시에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지금은 4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지금 여름방학 때까지는 이렇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3시간 정도 주면 7시부터 10시까지인가요? 아니면 6시부터 9시로 가죠. 아무래도. 네. 우리가 6시부터 10시니까 네. 뒤쪽에 한 시간을 버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네네네. 그리고 토요일 만약에 이야기 때 기간이 되면은 네. 우리 수준별로 이렇게 나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학생들이 수준별로 나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수준별로 나뉠 가능성 자체가 지금 일단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수준별로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들어요. 선생님께서 이야기 때문에 다른 네, 아이를 맞습니다. 들어온다고 네, 하니까 네. 그 아이들과 인성하는 아무래도 갭이 있을 것 같아서 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고성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이제 계속해서 해설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라서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자, 제가 이제 매번 수업을 그 과제 검사를 여기 4시간 중에 맨 앞에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 과제를 걷어가지고 과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멘트들을 써봅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걸 멘토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멘토링들을 일단 매주마다 학생들한테 다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다 써놨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 학생들이 거기 멘토링 때 이렇게 먼저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보는지를 아니까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거기는 없습니다. 일단. 네. 뭐 문학에서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풀 때 작품 읽기 전에 선지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보고 나서 푸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것들을 책에다 해놓으면 거기다 이제 제가 또 답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토링들은 솔직히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본인들이 공부한 것도 질문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멘토링들도 진행이 되고 요거는 뭐 제가 이제 가르쳤던 고3 애들 수능 보고 뭐하고 하는 그런 문자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비어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보스에이드 국어학원 수능 중간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예.